일단 미국 군부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텐데 장유샤 이 양반 얘기는 박사님하고도 그동안 사실 좀 여러 번 했었던 그래서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군부 2인자 이렇게 충분히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결국 이 양반이 실각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우리 언론들은 하더군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거의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아,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 직급이 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그만하면 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판명되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료샤처럼 그렇게 탑 레벨에 있는 사람은 쉽게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한번 일단 데려갔다는 거는 네.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부패 또 얘기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좀 중요한 인물들 이제 날릴 때 숙청할 때 항상 부패가 연관해서 얘기가 나는데 이 양반도 좀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양반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부패를 암시하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용한 말은 당의 지도 방침에서 벗어났다거나 또는 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흔들었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의 권위와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했다는 것이 강조돼 있고 실제로 그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정보 유출 그런 얘기도 살짝 나오는 것 같던데 역시 예. 그것도 이렇게 확인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군요. 그것은 제 해석은 아마 절반의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중국 로켓군의 배치 정보에 대한 것이 미국 쪽에서 그 공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걸 누가 누설했느냐가 굉장히 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고위직 아니면 그 정보를 하기 힘들 걸 테니까요. 예. 그런데 당시에 많은 그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쪽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추측에서는 미국에 들어와 있는 군부와 그 공산당 자제들 그쪽이 압박을 받아서 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모르죠. 예. 네. 그래서 만일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장료사 본인이 로켓군의 기밀 정보를 미국에 전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 갖다 붙인다면 그런 정도의 설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한때 작년 여름이었나요? 하여간 한때 시진핑 실각 한번 저희가 그때 박사님 모실 때도 한번 그 얘기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후로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게 좀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트럼프랑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시 주석의 그 권력 기반이 이렇게 위태롭거나 흔들려 이러지는 않나 보다 했던 건데 이번 장유샤 이 실각한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겠군요. 그것도 좀 과한 해석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듣고 있는 소식은 제가 서로 다른 소스 4군데에서 확인을 했고 상당히 좀 고급 정보인데 시진핑 지도부 다음 지도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시기도 아마 2027년 양회 시기경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군사위원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성민 상장 같은 경우도 그 새로 들어선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파벌 사람이고 또 얼마 전에 그 가장 중요한 군구인 중앙군구와 동부군구의 사령관으로 승진 임명된 2사람의 장성도 그 파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태자당이나 이쪽이 아닌 모양이군요. 태자당 쪽이 아니고요. 알려지기는 이제 공청단 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 보면 다음 정권이 지정이 되고 시진핑 주석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양쪽 파벌의 합의에 의해서 부드럽고 원만한 권력 이양을 하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 정도로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돼서 마치 그 독재자가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그 기존의 군부에 있던 인물들이 대대적인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의 기존 세력들의 그 권력은 이제 거의 초토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친 시진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존 군부의 뭐 부패가 됐든 뭐였든 이런 그 사람들은 싹 물갈이가 좀 돼서 뭔가 네. 다음 차기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네, 그쪽에 이제 이렇게 거기랑 뭔가 이게 연결이 된 어떤 그런 군부도 이렇게 좀 네.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네. 인사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력합니다. 네. 그 뭐 네 군데나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되게 그 실체에 가깝게 확인이 되셨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그 장유샤의 그 이제 실각과 관련돼서 나왔던 해석은 국내에서 미디어들이 나왔던 해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진핑이 완전히 군부까지 장악을 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이제 독재 체제를 완전히 구축을 했다. 그러니 사연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종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마오쩌둥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주석제라고 그래요. 네네. 1인 독재 체제. 이게 부활하는 신호탄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당 주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 이후에 이제 등소평이 장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다시는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단 지도 체제를 이제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거를 시진핑이 깨는 게 아니냐 이것도 되게 관심사였는데 네. 깨는 거거나 이런 식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독재자로서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 예, 거니까. 예, 예. 실제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이양에 대한 준비가 이제 하나하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확인하신 바로는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 주석이 사회년까지는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이번 임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만 하고. 네.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년이 당장 원래 그걸 결정하는 해잖아요. 올해 이제 그 네네. 밑작업을 하고. 네네. 그러면은 올해 밑작업은 내년에 정권 이양 쪽으로 밑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대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다음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상무위원회 구성에서 네. 새로운 인물, 사실 예상되는 인물이지만 그 인물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네. 사실상 다음 달에 이미 양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양회에서도 일부 인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상무위원회 인사, 그러니까 상무위원회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그 집단 지도 체제 네. 그거잖아요. 중국의 최고 권력. 예, 최고 권력 7인. 예. 그러면은 그거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5년마다 그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바뀌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5년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반포되는 게 아마 내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 알려지기는 2년에 걸친 권력 이양이라고 했지만 네. 그걸 밝히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확실해지는 거고 그동안 그 격대지정이라는 걸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차기 지도부에 최소한 2사람. 그렇죠. 다음 주석감과 총리감. 그렇죠. 이 이 상무위원회에 이미 먼저 들어와서 같이 경영을 하는 거였죠. 네네. 그러니까 그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큰 물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전에 살짝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지금 박사님이 확인하신 들으신 바로에 그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도 이미
좀 알고 있는 그 뭐 상하이 쪽 그 양반이 상하이 쪽 사람은 아니고요. 예, 공청단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공청단 사람이면 예. 상하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런데 아마 그 논란이 많아서 제가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좀 노출이 됐던 인사가 네, 물론입니다. 그럼 된다고 그러면 공청단 쪽이라고 하면 좀 더 좁혀질 것 네. 같은데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4년까지 안 가고 차기가 내년에 이제 바뀐다. 차기 지도부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이나 두 달 사이에 만나서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로 좀 뭐 이렇게 우위도 좀 만들고 뭔가 이렇게 좀 한 상태인데 네. 이거에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게 네. 결국 우리 경제나 우리 이제 전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텐데. 네, 그 지도부가 바뀌면 정책의 연속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렇죠. 이제 관심이 될 텐데요. 적어도 그 외교 안보 쪽 맥락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 어제 나왔던 기사이기도 한데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서해안 구조물 네. 그것도 일부 지금 뭐 이동 작업이 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현재로 우리가 외교안보적으로 측면을 중국과 봤을 때는 되게 이제 그동안의 그 사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경직돼 있던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많이 좀 이렇게 회복돼 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중국 쪽도 우리 쪽에서 좀 뭐 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이 차기 지도부 쪽으로 가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유연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까요? 가질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 물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네.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야기하는 식의 강력한 대중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미국과 일본과의 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한국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시쳇말로 떡을 주는 뭐 한한령 같은 거 해제니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상황이냐? 이건 좀 많이 가는 거다. 많이 가는 거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지도부 좀 바뀌고 그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임기가 사실은 2년 이상 남은 상태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됐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원하는지는 혹시 아세요? 저는 이 질문을 많은 분들한테 드립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뭘 원할까? 네, 항상 우리가 이를테면 지난 정부처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붙는 걸 그거를 그건 원하지 뭐 언제나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렇죠.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뭐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중국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겠네? 우리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겠네? 이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고 다음 지도부가 만일 들어선다면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그럼 우리 정부의 방침과 잘 맞아떨어지니 서로 공통점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도 아주 조금 모호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중국과 척질 이유가 없다. 정도의 지금 스탠스만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지금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지금 상황보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명확히는 모를 뿐만 아니라 만일 다음 지도부라는 것이 있어서 다음 지도부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대감만 키워서는 곤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차기 지도부 부분도 부분이고
지금 시진핑 정부가 한국에 원하는 거는 뭐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군사적으로는 네. 예, 한미일 군사 공조, 즉 만약의 경우에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완전히 거기서는 빠지는 것, 적어도 적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무슨 저 군인을 파견한다든가 등등 무기를 뭐 제공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양안 전쟁 혹시나 일어난다도 한국은 무조건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중립이하고 빠져야 된다 이거를 원하는 거고요. 중국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미 군사협정이라는 게 있는 이상 맞아요. 그게 가능한 것이냐. 어렵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 갭을 좁히기가 참 쉽지 않은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차기 지도부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설령 중국 지도부가 다음 지도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네. 이 중국 공산당의 연연히 이어지는 그 국가 전략 목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바뀌는 게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 정책, 그 면에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목적 자체가 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앞서 잠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또 반 이상 남았다. 이번에 뭐 중간 선거에서 이기 뭐 진다면은 또 조금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뭐 대단히 누가 되든 바뀌진 않을 거고 일본은 뭐 지금 지지율 때문이라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뭐 강경 발언을 또 다카이 총리가 얼마 전에 또 했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로 입지가 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네요. 네. 물론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 비해서 외교적인 이런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 전략들을 되게 아주 노련하게 잘한다 네.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뭔가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 정책의 폭이 정말 제한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을 그런 네. 입장을 취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전략적 모호성을 실행하는 방법이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NCND 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러나 저는 근데 그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는가. 지금부터는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백가쟁명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게 한국의 스탠스구나라고 중국이 딱 또는 미국이나 일본이 딱 규정하기 힘들게 하는 거군요. 네, 그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테면은 방식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학계나 세미나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은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야 설마 뭐 전쟁이 나겠어? 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생각을 별로 안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동아시아의 그 지정학적 상황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정부가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내놓지 않더라도 그렇게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검토되고 서로 논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나름대로 상당히 숙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 마누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된 거, 그다음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계속 뭐 병합이니 뭐니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유럽과 지금 충돌이 좀 빚어진 거, 이런 부분들 보면은 확실히
이게 미국이 이제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될 상황에서 네. 국제 질서가 뭐 다극화로 간다라는 건 뭐 다 새삼스러운 건 아닌 것 같고 중국의 입지가 더 확대되거나 뭐 이럴 여지는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캐나다 총리가 뭐 중국도 가고 유럽도 뭐 중국이랑 관계도 좀 개선되는 듯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건 뭐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결국 미국 안으로 산업이 들어오고 그렇죠. 예. 그럼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의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러면 캐나다든 뭐 한국이든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든 간에 네. 그럼 지금까지의 그 글로벌 마켓에서 어떤 혜택을 다른 데서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유럽이 지금 위축이 돼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트럼프의 미국이 저렇게 되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경제체라고 하면 사실 중국, 인도 뭐 이런 데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지만 네. 자기네들이 다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철 박사님과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좀 들어서 앞으로 또 이 관련돼서 어떻게 또 얘기들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좀 잘 한번 팔로우업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